다시 두 번째 시간 다시 시작할게요. 네. 대각선의 개수는 검정 교과서는 이렇게 다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바로 이제 말하도록 하는 그런 직접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대각선의 질문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내려가면 이제 탐구학습에서 했던 그 대각선의 개수 하나 두 개를 가지고 합을 구하죠. 이제 4를 곱하고 5를 곱해서 한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때 두 번씩 세웠다. 그래서 2로 나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뭐 교사의 설명은 되겠지만 과연 이제 이것이 학생들이 2로 나누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화 시킵니다. 일반화 시키면 한 꼭지점에서 n-3개를 그을 수 있으므로 총 개수는 요거고 나누기 2 하면은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이렇게 구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일반화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검정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의 발견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들어가 보면 수학의 발견은 칠각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각의 크기는 이제 오각형을 썼죠. 근데 이제 이 대각선은 칠각형. 칠각형이라고 할 때 칠각형을 잡은 이유는 그래도 개수를 다 대각선을 다 그을 수 있다, 세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활동에 의한 정당화도 가능하고 또 일반화도 해야 될 필요가 느끼죠. 각이 좀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를 다시 끌고 들어오고 칠각형의 방해 규중품을 보관하는데 레이저를 쏜다. 한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 레이저를 쏜다. 레이저 광선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대각선을 가지고 이제 한다. 삼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일까요?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죠.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는데 이제 이것으로부터 대각선이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칠각형의 대각선을 모두 그려라. 자, 이때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합니다. 막 이리저리 그리는 아이가 있고 차분하게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겠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에서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기까지는 네 개씩 다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꼭지점 잡으려니까 처음에 그려진 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걸 그릴 수 없구나. 그래서 8개, 9개, 10개, 11개만 이제 그림 12개가 안 되는 거죠. 11개. 그리고 또 여기 가니까 이번에는 이런 게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개, 13개, 14개 이렇게 해서 14개를 직접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4개를 그리는 과정에서 일단 14개를 구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것을 다 긋는 걸로 생각하면 두 번씩 긋는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접 그어보는 활동을 시켜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려라 하는 그래서 개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도 2로 나누는 것이 갑자기 어렵기 때문에 제3의 아이, 성술한 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얘가 대각선을 모두 그리지 않고 다음같이 식으로 풀었다. 식으로. 그래서 나는 4 곱하기 7 나누기 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답이 나오더라. 이것이 14개죠. 14개 나오더라. 아까 내가 구한 14개가 똑같더라.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자라는 겁니다. 요 식을 준 거는 이 밑에 가서 이제 일반화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N각형은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 교과서에 나온 대로 n-3 곱하기 n 한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했던 이 식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발견하게 만들게 스스로 만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준 문제입니다. 해설서를 가볼게요. 해설서에서는 대각선에 대한 학습을 원래 이제 중간에 낄 수 있는 맨 뒤로 밀었어요. 대각선은 다른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 탐구 활동으로 넣었고요.
대각선 정의는 초등학교 했습니다. 대각선을 했고요. 별도로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정의를 짚고 넘어갔고요. 아까 삼각형은 대각선 몇 개냐라는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대각선이 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칠각형 선택한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대각선 실제로 그릴 수 있지만 세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리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수의 식을 제시한 거는 2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추측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유발하기 위한 거고 일반화하는 데까지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의도입니다. 학생들 예상 답안은 설명 다 드렸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줄을 쳐가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노하우로 넘어갈게요. 칠각형을 모두 그려보는 거, 이런 거 노작 경험적으로. 자, 이런 걸 아이들이 조금 이제 노작 또는 막 노동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은 사실 실제로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 이 과정을 끝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들지 않고 무작정 그리게 하면 무의미하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모든 꼭지점에서 4개씩 그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그리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노작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발견하고 또 왔다 갔다 2번씩 그려진다. 그래서 4 곱하기 7도 나오고 나누기 2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개수세는 답만 내는 14개다라는 것에 급급하면 사실은 발견 못하죠. 그래서 노작할 때 계속 의미를 생각하도록 경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수업 연구로 가면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 실린 대부분 문제가 공식을 단순 암기하거나 대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연구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학교에 사용되는 검정 교과서 초, 중고, 막나 할 것 없이 90% 이상의 문제가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로 구분하는데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10%가 안 된다.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 퍼센트가 무려 이 하이 레벨은 5%밖에 안 되고 95% 이상이 로우 레벨이다. 그냥 공식을 암기하면 풀게 돼 있어. 새로운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다 제시된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은 가장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교과서의 예제입니다. 예제가 푸는 법을 다 절차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제 후에 나오는 문제는 여지없이 예제와 똑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를 수학 어떤 개념적으로 풀지 않고 그냥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학습하도록 하기보다는 공식을 일방적으로 설명해 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질문할 수 있는 문제가 주로 공식을 이용하는 거 주로 이룰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의가 있고 수학의 정의가 있고 공식이 있죠. 공식을 우리가 정리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교과서는 요 과정 정의와 공식을 유도하는 이 과정의 증명 과정 또는 정당화 과정이죠. 이것들을 교과서가 스스로 다 하고 있다. 우리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는 이 과정이 가장 학습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교과서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를 물을 수밖에 이걸 교과서 다 제시하니까 그 공식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교과서의 문제는 이후에 공식을 활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그런 문제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학의 발견은 다 탐구 과제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공식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돼요. 공식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공식을 학생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많은 질문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수학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수학의 발견은 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구하는 식을 개수 구하는 식을 구하는 데까지만 학습하고 그 식을 이용해서 뭐 십각형은 대각선 몇 개냐 이런 질문이 없죠. 그럼 학습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래서 현재 교과서 문제점을 쓴 거다. 이런 것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외국에 지금 앞서 나가는 나라들의 수학 교과서가 최근 10년간 이렇게 다 바뀌어 왔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 방식의 그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수학의 발견을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들도 그래서 질문도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길이를 구한다든가 개수를 구한다든가 뭐 가게 크기를 구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중학교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왜 그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가 라는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의 질문을 만들어낸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과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과 부채꼴로 넘어갈게요. 원과 부채꼴은 에서는 탐구하기 1, 2번은 안 다룬다. 원주율에 관한 부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원과 부채꼴 용어를 상기하는 그런 2번도 하지 않겠고요. 3번, 탐구하기 3번에 가서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다룰 거고, 부채꼴의 성질은 이제 합동인 부채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채꼴을 비례식 관계로 다루지 않고 그냥 한 개의 원에서 부채꼴을 다루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이 다음에 있는 요 똑같은 부채꼴인데 이제 중심각 크기와 호의 길이, 넓이, 현의 길이 요거에 관한 정비례 관계를 다루는 것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세 가지 탐구 활동을 오늘 같이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꼴에서는 원과 부채꼴에서는 성취 기준은 성취 기준은 특별히 이렇게 없나? 왜 초등학교 성취 기준을 가졌네요. 아마 여기 원에 대한 성취 기준 따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주율도 해야 되고 해서 특별히 원주율 원주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학교에서 파이만 쓰기 때문에 초등학교 성취 기준을 가졌고요. 그 파이를 어떻게 해서 이제 쓸 거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중학교 성취 기준은 아니죠. 초등학교 성취 기준이고, 초등학교 성취 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성취 기준, 원주율을 이해하고 원의 넓이와 원주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구할 수 있는 데가 성취 기준이고요. 우리는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것을 파이를 이용해서 원주의 길이나 그다음에 원의 넓이를 표현하는 것이 중학교의 과정이 되겠죠. 검정교과서는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그림처럼 이건 직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연역적인 논리 정당화하기 어렵고 직관적으로 회전해서 포기할 수 있다. 합동이죠. 합동으로. 그래서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같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중심각도 같다. 해가지고 하고 정비례하는 것도 그래서 2배, 3배 되면 이것도 2배, 3배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고 갑니다.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 사이는 한 원에서 중심각 크기 같으면 호의 길이, 넓이 길이 같다. 한 개에 따지고 그다음에 이것에 이제 정비례 관계를 따져서 호의 길이와 넓이,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의 길이와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정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죠. 그래서 이 부채꼴을 주고 중심각 크기가 54도인 그런 중심각 크기 54도인 도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4라는 거 360도 54도의 비례식으로 해서 넓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일반화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 과제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 가면 파이를 설명하고 있고, 파이로 원주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와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이제 표현하는 공식인데, 이 공식은 초등에 다 배운 공식을 반지름 곱하기 3.14 하는 거를 파이 r제곱 또는 지름 곱하기 3.14를 2파이 r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학습은 이제 중학교에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교과서에서는 비례식으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해서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또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요 공식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을 봤어요. 어떤 학생들이 이걸 외워가지고 푸는데 저는 정말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복잡한 분수도 있고 이렇게 막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외우고 있는 아주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안 냈으면 좋겠어요. 넓이 구하라. 넓이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이 공식을 외워라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이제 그렇게 나오느냐 하는 그 과정에서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현재 교과서나 시중 문제집은 그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2분의 1 RL 이 공식도 이제 많이 애들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거 자꾸 반지름의 길이가 주고 호의 길이 주면 애들이 이 공식을 써요. 이 공식을 써서 부채꼴 넓이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능력인가?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애와 못 구하는 애가 무슨 대단한 능력 차이가 있는가? 할 때 이걸 푸는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보는 건 저는 결코 이런 공식을 만드는 것은 필요해요. 왜 이 공식이 나왔느냐? 이 과정을 차라리 물어서 이 과정에서 2분의 1 RL이 어떻게 구하는지를 나오는지를 묻는 것은 저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 결과를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 주고 2분의 1 RL. 그럼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곱셈 계산이죠. 그냥 삼각형 넓이 내는 공식과도 비슷하고 그런 초등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문제다. 이런 걸 구하려 하는 것은. 그런 시험 문제가 아직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학의 발견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를 먼저 또 정다각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탐구하기 3번에서는, 왜냐하면 정다각형은 각을 알기 때문에 각을 이용해서, 그래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일단 그 비례관계, 그다음에 정비례 관계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정비례가 아니고 다 눈에 뵈는 거니까 합동으로 다 보이는 거죠. 그 색칠한 부분에 이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뻔히 이거는 지금 하나만 색칠했지만, 이 삼각형, 정삼각형은 부채꼴을 3개에 3등분하고 있고, 정사각형 4등분하고 정오각형 5등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5등분이라는 것이 n분의 1이죠. n분의 1. 등분한다는 것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등분이라는 것은 초등 3학년에서 배우는 나눗셈의 개념입니다. 나눗셈은 나누는 게 아니고요. 등분하는 겁니다. 등분. 교과서에 등분하는 것을 나눗셈이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3학년 책에. 그 똑같은 크기로만 할 때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개수가 똑같다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크기가 똑같아야 나누는 거다. 등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누는 것에서. 그래서 그 나눗셈의 개념으로 이것을 가면 n분의 1을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다각형을 도입을 해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3분의 1이다, 이건 4분의 1이다, 이건 5분의 1이다. 이제 이것을 뭐 직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3cm인 이런 원에서 부채꼴, 색칠한 부채꼴, 결국은 넓이나 호의 길인데, 넓이는 원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원의 넓이는 3, 3은 9파이죠. 9파이. 그다음에 원의 호의 길, 원주의 길이는 6파인가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1번은 3분의 1일 것이고, 이거는 4분의 1일 것이고, 이거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 이제 반지름을 주고도 해보았고, 위에서 이제 반지름이 없는 상태에서도 3분의 1과 4분의 1, 5분의 1을 찾아내는 이런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해설서로 가보죠. 해설서에서는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추측해 보더라고요. 그 과정에 정다각형을 원에 내접시켜서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정확히 등분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힌트죠. 예상 답안은 우리가 아는 대로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업 노하우 간단하죠. 이 과제를 해결하면서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관계를 추측하는 실마리, 아니 여기서 결론 내는 게 아니고 추측하는 실마리를 일단 얻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비례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하질 않았지, 일반화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다음 과제가 이제 해결하는 건데 탐구하기 5번으로 갈게요. 탐구하기 5번에서는 이제 정말 정비례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당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 보고 질문에 대해서 이제 OX 표시해라. 요것은 정확하게 원을 8등분한 겁니다. 8등분. 8등분해서 한 원에서 부채꼴의 넓이가 중심과 크기에 정비례하느냐 이 명제를 그냥 주고 OX 표시하겠습니다. 당연히 오죠. 또 한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과 크기에 정비례하느냐 오케이. 현의 길이는 중심과 크기에 정비례하느냐 이상해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풀이를 보시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추측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심과 크기가 A도인 이런 일반화 과정을 질문합니다. 호의 길이와 넓이를 L과 S로 할 때 2분의 5A도 2분의 5라는 분수를 넣은 뜻이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A를 주고 2A 그러면은 2배다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 정수배는 근데 이 분수배죠. 소수 2.5배다. 그러면 이게 2.5배일까라는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과제를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서로 가면 요거는 앞에 탐구하기 활동 1, 2, 3, 4가 있었죠. 거기를 통해서 부채꼴에 발견한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1번 문제는 부채꼴에서 중심과 크기의 정비례하는 호의 길이, 넓이 뿐만 아니라 정비례하지 않는 현의 길이까지 묶어서 같이 그러니까 호와 현과 넓이와 현 이 세 개를 묶은 이유는 보통 교과서는 이게 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현의 길은 따로 질문하면 이거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아이들한테 미리 다 주는 건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면 중심 넓이 그다음 호의 길이 현의 길이를 똑같은 톤으로 물었다. 1, 2, 3번으로. 그럼 아이들이 그래 하다가 이것도 그래 할 수도 있고 이런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어떤 입장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보시면 되고요. 예상 답안에 보면 이제 아까 호의 길이와 그다음에 넓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근데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제 요 그림 많이 이용하시죠, 이 그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각이 같다. 그럴 때 이 호의 길이는 2배지만 현의 길이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삼각형의 성질상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수업 노하우로 갈게요. 수업 노하우. 보통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에 정비례하는 호의 길이와 넓이를 별도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정비례하지 않는 현의 길이 따로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서 현의 길이는 당연하게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어봤다라는 그 의도가 이 의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은 공식을 유도하는 거 이것을 이용하는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호의 길이와 넓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A가 중심각일 때 2분의 5A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런 이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의도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것도 하죠.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도 커지고 한쪽이 작아지면 다른 한쪽도 작아지는 관계다. 이 정비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정비례를 애매하게. 또 부채꼴의 넓이가 커질수록 중심과 크기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 이런 이유를 참 딱 그 정비례로 달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다 정답이라 할 수가 없죠. 이런 표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셔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는 공식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와 넓이가 얼마인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호의 길이 넓이 구하는 것은 그냥 곱셈이나 그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례식이다. 비례식. 비례식이란 말은 그 호의 길이와 넓이를 만드는 식을 유도하는 개념이죠. 비례식을 통해서 비례식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이 비례식만 세우면 다 구할 수 있다. 그 탐구하는 과정에 보다 집중해보자라는 뜻으로 그런 길이 구하는 문제, 넓이 구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있다,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수학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참고 6번으로 할게요. 부채꼴의 넓이인데 부채꼴의 넓이를 초등에서는 물론 구하지 않았고요. 중학교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구한 방법은, 지금까지 구한 방법은 정비례로 해서 그냥 구했죠. 정비례라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초등화 시켜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 것이 탐구하기 6번입니다. 6번의 1번을 보면 재현이가 원을 구하는 과정, 이 과정은 초등 교과서에 있습니다. 초등 교과서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초등에서는 이렇게 8개에서 16개, 32, 64등분 정도 하면 이것이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워진다. 그럴 때 요 높이는 세로는 R이고 가로가 이 둘레의 호의 길이의 절반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뭡니까? 이 파이 R이죠, 파이 R. 그래서 파이 R 곱하기 R에서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다라는 거. 초등에서는 파이 쓰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중학생 할 수가 있죠. 이 중학생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초등에서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지름 곱하기 원주율의 절반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에다가 반지름을 곱하면 원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걸 준 거는 목적은 2번에 있습니다. 2번에서 부채꼴도 할 수 있다. 부채꼴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할 수 있다. 그때 아까 우리 검정 교과서가 구한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 주었을 때 2분의 1 아래 이 공식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럴 때 여기가 얼마고 여기 얼마냐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부채꼴의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 구했을 때 이거를 애들이 다 외우고 있고, 이걸로 부채꼴 넓이 구하는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이 공식이 나오는가를 자꾸 물어야 되고, 이 공식을 만들 수 있는 인간, 그 훨씬 능력이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의 넓이를 초등에서 구한 방법으로 네가 중학생이 됐으니 부채꼴도 해봐라 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 여기 세로는 요 반지름이죠. R이 될 것이고, 가로는 이 호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L이 든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곱하면 2분의 1 RL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는, 설명해 보자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이런 정당화를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해설서를 보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원의 넓이를 직사각형으로 바꾼 아이디어를 상기하도록 했습니다. 상기하도록 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초등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초등에서 넓이를 어떻게 배우나 궁금할 수도 있고요.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에서 넓이는 5학년에서 다릅니다. 넓이를 5학년. 자, 초등에서 각은 삼각형을 먼저 다룹니다. 삼각형이 이제 공리죠. 공리. 이것이 180도다. 삼각형이 왜 180도인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초등에서는. 다만 활동에 의한, 측정에 의한 각을 재본다든가 요 세 개를 찢어서 붙이니까 이렇게 딱 세 개가 붙는구나. 180도. 확인 끝.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합니다. 또 오각형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이 중학교까지 오각형, 육각형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은 삼각형이 가장 작은 도형이니까 삼각형에서 시작해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각의 이제 지도죠. 그런데 넓이는 삼각형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넓이는 직사각형에서 시작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냐?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이거를 공리로 삼아야 되는데 수학에서는 이게 공리죠. 공리로 삼지만 초등에서는 이거 공리로 삼을 수가 없어요. 구해야 됩니다. 초등에서는 다 직관적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직사각형을 이렇게 모는 종이로 쪼갭니다. 쪼개면 요 하나가 이제 가로 세로가 1cm인 단위 넓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넓이의 기본, 수의 기본이 1이듯이 넓이의 기본도 1이고 1이라는 이런 단위를 도입하면 이 직사각형 속에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들었는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그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막 세는 방법과 그 다음에 4개씩 3번이니까 결국 이것이 4 곱하기 3이다 라는 곱셈으로 덧셈에서 곱셈으로 수를 3개에서 덧셈에서 곱셈으로 끌고 가는 그 과정에서 구구단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직사각형을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내면 이 다음부터는 이거를 계속 이용합니다. 이게 바로 공리가 되고 그 다음 평행사변형을 합니다. 평행사변형은 요 기울어진 부분을 쪼개서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직사각형 넓이 내는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도형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이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뒤집어서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돼.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 그것을 둘로 쪼개 나누기 2한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넓이는 직사각형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나중에 6학년 때 원으로 와서 원으로 가면 다시 원도 이걸 어떻게든 직사각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이제 직사각형으로 갔죠, 이렇게. 그래서 원의 넓이를 직사각형으로 바꾼 아이디어가 초등학교에 있었고 그걸 상기하도록 해서 부채꼴도 직사각형으로 가는 것으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이 부채꼴 넓이를 2번에서 이제 중심과 크기는 호해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그런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넓이를 잘게 나누는 적분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적이고요. 예상 답안은 충분히 볼 수 있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고 수업 노하우로 가면 뭐 아까 여기서 대수적인 방법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식을 이렇게 암기해서 강조하지 않고 단순히 적용해서 푸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식을 만드는 과정을 질문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충분히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과제를 만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입체도형은 아니 평면도형은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 해서 간단하게 끝났고요. 다음 달에 이제 마지막 두 단원이 남았습니다. 11월 12일 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입체도형과 그다음에 통계. 제가 좀 실수한 것은 입체도형을 이번 달에 다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달에다 왜 마지막 달에 두 단을 남겨놨을까 하는 후회는 하지만 어쨌든 이미 다 예고된 곡에서 다음 달은 두 단을 다룬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평면도형은 이 정도 마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 편히 쉬시고 다음 달 11월 12일 날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